오늘의 학습 주제는 인구 분포고요.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의 인구 분포를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총 인구는 78억 명이고요. 이 인구는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많고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게 기본적인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빨간색이 진하게 칠해져 있을수록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연하게, 흐릿하게 되어 있는 곳이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한번 나눠서 어디에 인구가 많고 어디에 인구가 적은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겠죠? 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라고 하죠.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어디에 인구가 많나요? 북반구에 인구가 더 많은 것 확인 가능하죠? 북반구에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자, 북반구에 인구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육지 면적이 넓기 때문이에요. 육지가 많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남반구는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사람이 많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인구는 평야와 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바닷가를 따라서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죠. 바닷가를 끼고 많은 인구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 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살아요. 자, 그러한 이유는 평야 지역에 농사 짓고 도시를 건설하기 좋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바다는 육지의 자원과 해안 지역 둘 다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도 20도에서 위도 40도 사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위도에 의해서 온화한 날씨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온화한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살기 유리하겠죠. 그리고 대륙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대륙이라고 이제 말하는 곳이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이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한 면적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인데요. 남반구의 인구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육지 면적이 적고 바다가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요. 그리고 사막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인 사하라 사막도 인구가 희박한 거 볼 수 있고요. 중국 내륙, 그리고 호주 내륙 지역, 미국 내륙 지역에도 사막이 분포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적도 지역과 극지방 지역은 아무래도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 불리하고요. 여기 브라질의 아마존이라는 열대우림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인구는 희박하다라는 거고요. 대륙으로 봤을 때는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또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인구가 희박합니다. 자, 세계 인구의 대륙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아시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거든요. 중국과 인도 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아프리카, 그 다음이 유럽이고 오세아니아에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세계 인구 분포의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잘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어떤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느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 요인은 어디가 농경에 유리한가, 어디가 농사 짓기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무래도 기후와 지형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농경에 유리한 기후와 지형 조건이라는 거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화해야겠죠.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되고요. 평야가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요인을 갖추고 있는 곳이 농사하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역이 바로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게 이러한 자연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특히 아시아에서 이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름철이 되면은 바다에서 아주 덥고 습윤한 바람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을 우리는 계절풍이라고 하죠. 이 계절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아주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계절풍에 의한 기후가 바로 우리의 주식인 벼농사를 하기에 아주 유리한 기후가 돼요. 정리하자면은 이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를 짓기에 아주 유리한 자연적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산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요인인데요. 산업이라던가 교통, 문화, 그리고 교육 이런 게 인문적 사회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2차, 3차 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 같은 걸 2차,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업이 유지되려면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따라서 2차, 3차 산업이 모여있는 곳에는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그럼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문화시설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을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 살고 싶어 해요. 이러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구가 밀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 서부 유럽,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일본의 태평양 연안 지역이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풍부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서부 유럽과 미국 북동부, 일본 태평양 연안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두 개의 시기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업화 이전 시기입니다. 1960년대 이전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이 있고 인구가 적은 곳이 있어요.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요.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자면은 남서부 지역.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북동부 지역이 인구가 희박합니다. 자, 이러한 인구 분포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농업 중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평지도 넓어야 되고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비도 적당히 잘 내려줘야 돼요.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인구가 밀집된 남서부 지역이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자연적 요인을 갖고 있다. 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에는 평화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기후가 온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러한 자연적 요인 때문에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던 거고요. 우리나라의 북동부 지역은 산지나 고원이 많고 북쪽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농사를 짓기에는 자연적 요인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다라는 거죠. 이게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는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요. 자,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는 이 지역의 인구가 적어졌고요. 다른 지역의 인구가 많이 밀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요. 이 산업화 때문인데요. 산업화라는 게 뭐냐면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걸 산업화라고 해요. 1차 산업은 농업을 말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는요. 자연적 요인보다 2, 3차 산업을 하기에 유리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산업화 이후에는 자연적 요인보다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보면은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여러 공업 도시들이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서울과 경기와 인천의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도권이 2, 3차 산업이 많은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다양한 문화시설과 교육 환경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죠. 이러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광역시에도 인구가 많죠. 부산이라던가 대전이라던가 대구라던가 광주 이러한 지역도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남동부 지역에 보면은 인구 밀집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을 우리가 남동임해 공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공업 도시들도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인문적, 사회적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포항이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철을 만드는 철강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울산이 여기거든요.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공장에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광양인데 광양도 철강산업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보자면은요.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산지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은 2, 3차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화 이전에는 이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지역에 인구가 많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농어촌 지역과 산지 지역에서 수도권, 광역시, 공업도시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이러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해요. 자, 정리하자면요. 산업화 이후에는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과 광역시, 공업도시 등의 인구가 밀집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인구 이동인데요.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발생했나, 그리고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유형과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이동이라는 거는요,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인구 이동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인구 이동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구 이동의 유형을 이동 범위에 따라, 이동 기간에 따라, 이주자의 의지에 따라, 또 이동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해볼게요. 자, 이동 범위에 따라서 한 나라 안에서 이동한다면은 국내 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면은 국제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동 기간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또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주자의 의지에 따라서는요,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으로 이동하는 강제적 이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제적 이동의 예로는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이동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또 이동 목적에 따라서요, 경제적 이동,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는 것과,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동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동하는 정치적 이동,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동이라는 거는요, 그 나라에 전쟁이 발생했다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면은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동을 정치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구 이동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 이동의 요인에 대해서는요,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 유출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인과 인구가 들어온 인구 유입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구 유출 지역에는요, 이 지역에 좋지 않은 점, 뭔가 사람들을 이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는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는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인구를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거를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임금이 너무 낮아요. 아니면은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또는 그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배출 요인이라고 하고, 배출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빠져나간다, 인구가 이동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인구가 들어오는 유입 지역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요인이 작용한다는 거겠죠. 그러한 요인을 흡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던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다던가, 사람들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이 지역에 들어가 살고 싶겠죠. 그러한 흡입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이동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인구 이동이 어떻게 발생했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과거에 굵직하게 발생했던 세계의 국제적인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신항로 개척과 관련한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요. 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발견한 새로운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노예무역과 관련한 인구 이동이 있는데요. 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 삼았고요. 또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강제 이주시켜서 이 지역에 노동을 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로의 이동이 많이 발생했죠. 강제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떠난 인구 이동도 많이 있었는데요. 중국에는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지로 이동하는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영국의 청교도인이라고요. 종교개혁을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세계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굵직한 인구 이동이 있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지도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했나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 어떠한 인구 이동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경제적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경제 개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뒤처져 있는 나라들은요,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를 찾아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발도상국들은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라에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지로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이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과 그 지역의 분쟁이 발생해서 그 나라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지역의 난민들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은 문화적인, 민족적인 이유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정치적 이유로의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 특히 소말리아 지역이라던가 시리아 지역은 내전이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난민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주변 국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로의 이동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환경 난민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 국토가 잠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 수 없어서 환경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난민이 발생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국내 이동은 1960년대에 발생한 이동과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하는 인구 이동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던 시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농업 활동에 좋은 자연적 요인보다 산업 활동하기에 유리한 2, 3차 산업을 활동하기에 유리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촌락 지역,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이에요. 이죠. 이 지역에서 2, 3차 산업하기에 좋은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이나 공업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지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에서 수도권, 그리고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서도 수도권이나 또 공업지역 쪽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90년대 이후의 인구 이동은요, 지도를 보면은 저기 우리나라 서울이죠.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1990년대는 이렇게 대도시에서 그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인구 이동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개념을 적용시켜 보자면요.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싶게 하는 배출 요인이 작용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다던가 아니면은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던가 이러한 불편한 점, 배출 요인이 생겨서 대도시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거죠. 도시 주변 지역으로. 그렇다면 도시 주변 지역에는 사람들을 살고 싶게 하는,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주거 비용이 낮다던가 교통체증이 덜하다던가 공원이 잘 되어 있다던가 그러한 쾌적한 생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제이동은 어떠한 것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자, 시기별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국제이동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본의 강압적인 수탈을 피해서 아니면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국제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1960년대와 70년대는요,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 경우가 많았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실업률이 거의 30%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 이 시기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독일이나 미국, 서남아시아 등지로의 인구 이동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간호사 또는 광부 일을 하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1990년대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변화는 인구가 유입된 지역에서도 변화가 있을 테고 인구가 빠져나간 유출된 지역에도 변화가 있겠죠.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들어온 인구 유입 지역에는요. 긍정적인 효과로는 노동력이 풍부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할 사람,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고요. 노동력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겠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요, 문화적 차이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많이 살게 되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는요, 북서부 유럽이 있는데요. 이 지역으로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인들이 많이 이동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북서부 유럽인들은 크리스트교를 믿고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거든요. 이들의 종교가 달라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 북서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지역으로는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의 남쪽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인구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미국 사회에 통합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겪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흑인이나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 유출된 지역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자, 긍정적인 효과로는요,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외화를 송금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인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많이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번 월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로 송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자, 부정적인 효과로는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생산이 위축되겠죠? 경제 성장이 둔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겪고 있는 사례 지역은 아프리카와 남부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회적인 불안정 또는 낮은 임금 수준, 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에 발생하는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인구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인구 증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전 세계의 인구는요,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생산 기술의 혁신이 발생하면서 경제생활 수준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학기술도 발전하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요. 영아 사망률,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그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인구 증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선진국은 일찍이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죠.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선진국의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이 인구가 다 증가한 상태고요. 지금은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시기가 좀 늦춰져서 이제 막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이러한 국가들은 선진국보다는 조금 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구 성장, 인구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많이 활발히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볼 텐데,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해요.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자료에는 주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남녀 두 명이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를 2명 낳아야지 계속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둘 이하, 둘보다 적은 수로 자녀를 낳으면은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선진국의 출산율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 1.89, 일본은 1.4, 독일은 1.39, 2명보다 낮은 수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요. 또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도 겪고 있는데, 이 고령화라는 거는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고령화라고 합니다. 자, 세계 평균적으로 각 나라의 65세 인구의 비율은 9.3%가 되는데,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로 15세에서 64세 사이까지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겠죠. 두 번째는 노인 부양 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선진국은 고령화가 발생하면서 점점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노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노인들이 노후 생활을 그래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뭔가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노인들을 부양하는 비용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불하는 세금으로 마련되겠죠? 자,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면은 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비용은 점점 증가가 되겠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낳는 부담이 줄어들도록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노인들도 계속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다던가, 회사에 더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은요, 인구 부양력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구 부양력이라는 거는요, 그 나라의 자원으로 그 나라의 국민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 그걸 인구 부양력이라고 하는데, 개발도상국은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개발도상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경제 발전 정도가 조금 뒤처지는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구 부양력, 그 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밑에 자료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5명, 6명 이상이에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지금 경제력으로는 이 수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낮은 인구 부양력 때문에 개발도상국에는 빈곤이나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성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는데 여기서 성비라는 거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야 좋잖아요. 근데 일부 지역은 지나치게 남성의 수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인데요. 아시아의 인도라던가 중국의 일부 지역이 이런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족 계획을 시행해야겠죠.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면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니면은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러한 가족 계획을 시행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많은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식량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해서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과 많이 겹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요 0.92명입니다. 둘이 만나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초저출산 사회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점점 늦게 하니까 자녀를 가질 그런 기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점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죠. 아이를 낳으면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혼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아이를 낳아도 그 자녀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도 있어요.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그게 좋은, 복이 많은 것이다 라고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가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는요,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그리고 아이를 많이 갖는 다자녀 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던가, 또 아이를 기르는데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그러한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그 나라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은요, 아무래도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니까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젊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겠고요.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주고 연금을 확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요, 퇴직하고 난 이후에 매달 받는 건데요. 이게 젊었을 때 일하는 동안에 조금씩 납부한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이러한 연금을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고령화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